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했던 비건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비건 대표는 2박 3일간의 평양 체류 기간 동안 북측과 얼마만큼의 진전을 이뤘는지 우리 측의 협상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달 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회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남북 미중 4개국 정상에 참여하는 4자 종전선언도 물 건너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날이라며 연기하자는 주장이 있었던 당대표 선거를 기존대로 오늘 27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연기를 주장하며 전당대회 보이콧 의사를 밝혔던 당권 주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과로사에 이어 인천 한 대학병원에서도 당직 근무 중이던 전공의가 돌연 숨졌습니다. 이 전공의는 36시간 연속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업이 보장되는 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해준다고 해 수백만 원을 들여 자격증을 땄는데 알고 보니 관할 부처에 등록이 안 된 자격증이었습니다. 관련 부처가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대구와 전북 군산, 경북 구미시가 광주형 일자리와 비슷한 상생형 일자리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중 한두 도시는 상반기 중에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정상회담은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되죠. 두세 차례 회담은 물론 식사도 같이 하고 판문점 도보다리 산책 같은 장면도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낭에서 만난다면 어떤 모습일지 주진희 기자가 예상해봤습니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44분 정도 도보다리 산책을 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다롄 해변을 산책했던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과는 1차 싱가포르 회담 때 10분 정도 카펠라 호텔 주변을 산책하는 데 그쳐야 했습니다. 이번엔 1박 2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만큼 휴양 도시인 다낭에서 만난다면 조금 더 느긋한 다낭판 도보다리 산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친밀도를 중요시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비슷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특징은 외국에서의 그 삶을 굉장히 오래 살았던. 통상적인 정상 외교 일정상 첫날 회담 이후 만찬을 함께하고 이어서 베트남 다낭 바닷가를 함께 산책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날엔 확대 정상회담과 합의문 사인까지 모두 끝낸 뒤 오찬을 함께하고 기자회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북미 회담의 결과가 좋을 경우 멜라니아 여사와 리설주 여사가 깜짝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 정도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 알려진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숙소와 회담장 등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베트남전 당시 북한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은 베트남은 기회가 될 때마다 고마움을 표시해왔는데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예 북한의 경제 개방을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거론되는 다낭은 베트남전 당시 미군의 주둔지였기도 하죠. 연장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베트남의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대오하이반산입니다. 이곳에는 베트남 전쟁을 상징하는 통행문인 하이번관 문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이곳이 베트남의 남쪽과 북쪽을 잇는 유일한 통행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장악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총탄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1965년 미 해병대 2개 대대가 베트남 전쟁 참전을 위해 가장 먼저 상륙한 곳이 다낭의 미케 해변 인근이었습니다. Tại biển Mỹ Khê, khu vực lân cận này thì trước đây đã có khoảng 3.000 đến 4.000 lính Mỹ đã sống ở tại đây. 미군은 미케 해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공군 기지를 짓고 거점으로 활용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직후 이곳은 다낭의 국제공항이 됐다가 지금은 베트남 공군 기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이 다낭을 2차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로 원하는 이유 중에는 미국의 군에 대한 인식도 한몫한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참전 용사를 예우한다는 측면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낭을 회담 후보지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빠르게 개선된 기억처럼 미국은 다낭에서 회담이 열려 북미 관계도 진전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달 안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베트남에서의 사자, 남북 미중의 종전선언은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작년 1차 북미 회담이 중국의 회방으로 잘 안 됐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중국에 휘둘릴까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라고 분명히 답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27일 1박 2일 일정으로 열리는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 기간에 남북 미중 4개국 정상이 서명하는 사자 종전선언 가능성도 작아졌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겠다고는 했지만 아직은 좀 먼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Trump meets with the president of China on the tail end of his trip to Asia? You know, so far there's no indication of that. There's no indication of that. 미중 정상회담이 불발된 데에는 자칫 중국에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CNBC 방송은 백악관 관계자들이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바로 미중 정상회담을 하자는 중국의 제안에도 2가지 이슈를 병합하는 것에 반대하는 쪽으로 조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이용해 북한 비핵화를 무역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우려한 겁니다. 또 미중 무역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이 유동적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자유한국당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일정에 겹친 전당대회 날짜를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전당대회 날짜를 미루지 않으면 선거를 보이콧하겠다고 했던 후보들이 6명. 그럼 남은 황교안, 김진태 2명만 나올까요? 전정인 기자입니다. 이번 달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2차 북미 정상회담 기간과 겹치자 날짜 변경을 검토했던 자유한국당. 하지만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연기 없이 27일에 그대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전당대회 장소 섭외와 TV 토론의 조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대회 장소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으로 사실상 그걸 연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일부 요구에 의해서 대회를 연기한다거나 이런 일도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선관위는 또 합동연설에는 4차례 그대로 진행하고 2차례 예정이었던 TV 토론회는 후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대 6차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당대회를 연기하지 않으면 보이콧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당권 주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선관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당대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고 원내 주자인 정우택과 심재철 의원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고 황교안 전 총리는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이 고심 끝에 27일 전당대회를 강행하기로 했지만 일부 후보들의 반발에 당분간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자신은 감옥 안에 있는데 친박이니 뭐냐면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게 불편했던 걸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하 변호사의 입에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쏟아져 나오면서 황 전 총리가 가짜 친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황 전 총리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비판했고 일각에서는 옥중 정치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교안 전 총리의 면회를 거절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허리 통증으로 요구한 책상과 의자가 반입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을 유일하게 면회하는 유영하 변호사의 인터뷰에 황 전 총리가 박 전 대통령 홀대론에 휩싸였습니다. 대구를 방문한 황 전 총리는 자신의 계파는 친한국당, 친대한민국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이 할 도리를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어떤 도리를 하고 있느냐고 재반박하며 두 사람은 아무 연관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오세훈 전 시장은 SNS를 통해 박근혜가 좋아하는 진짜 친박이냐의 논란 속에 빠져든 황교안 후보. 이것이 황교안 후보의 한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변호사의 발언을 둘러싸고 박근혜 옥중 정치가 시작됐다는 분석부터 황교안을 겨냥한 친박계 음모론까지 나오는 상황. 때 아닌 친박 논란에 한국당이 또다시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중도 개혁, 개혁 보수. 사실 국민들은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바른미래당은 당의 노선을 정하기 위해 심각합니다. 1박 2일간 당의 운명을 건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오태용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1박 2일 연찬회. 그동안 공개석상에 보이지 않던 유승민 전 대표와 지상욱, 이현주 의원 등도 참석했습니다. 진보다 보수다, 개혁이다, 중도다 이런 이념의 운명이기보다는 허심탄회하게 나 자신을 버리고 필요한 진정한 토론의 길이야말로. 하지만 연찬회에서 벌어진 1차 비공개 자유토론에서는 서로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대표는 토론 발표자로 나서 자신이 평소 강조하는 개혁 보수의 가치를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른미래당이 선명한 개혁 보수 정당임을 분명히 하고 또 앞으로 있을 제대로 된 보수 재건의 주역이 우리 바른미래당이 되자. 또 그 정신에 동의하지 않는 평화당과의 통합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동철 의원은 평화당과 합당을 포함해 총선을 앞두고 세력을 키워야 한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오늘 전원이 발언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늦은 시간까지 토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노선 투쟁에 합당설까지 불거지면서 바른미래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료계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소재 한 병원 전공의가 당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36시간 연속 근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일 이곳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전공의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전공의는 당직 다음 날 동료들이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전공의는 사망 하루 전날 24시간 근무한 뒤 사망 당일 12시간을 더 일하고 퇴근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병원은 전공의에게 일주일에 평균 80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고 최장 36시간까지 연속 근무를 허용합니다. 1차 부검 결과는 자살이나 타살 같지 않다. 그리고 정확한 사인은 정면 검진 후에 확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처우 개선과 의사 근무 시간 제한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 규정을 다 지키더라도 사실 과로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제도가 정말로 약간은 반발은 오히려 앞서줘야만. 앞서 지난 4일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도 연휴 기간 초과 근무를 하다 숨진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50대 남성이 훔친 차를 타고 경찰에게 요구를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본드를 흡입해 환각 상태였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한 경차가 중앙선을 넘어 내달립니다. 정지 신호도 잇따라 무시합니다. 순찰차에 가로막히나 싶더니 이번엔 인도로 타고 올라 도망칩니다. 뒤에 좀 봐서 뒤에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딱 봐봐 이제. 결국 멈춰선 경차. 이 남성은 경차를 따돌리기 위해 이 일대 산업단지 도로를 8km나 질주하다 이곳 막다른 길목에 이르러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에서 버티다 전기 충격기를 맞고서야 내린 남성은 본드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서울서 차를 훔친 뒤 본드를 흡입하고 순찰차를 향해 시비를 걸었다가
도망치던 참이었습니다. 아직 사실 뭐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순찰차 옆에 잠깐 정차해놓고 욕을 한 거죠. 경찰은 남성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병원으로 가던 119 구급차 안에서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당시 도로는 귀경차로 꽉 막힌 상황. 구급차에 길을 내주는 이른바 모세의 기적도 연출됐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설 명절인 지난 5일 귀경길 차들로 꽉 막힌 충북 진천의 한 도로. 구급차의 앞길이 막히는가 싶더니 차들이 약속이나 한 듯 비상등을 켜고 옆으로 비껴납니다. 당시 구급차가 이송하던 환자는 만삭의 20대 임산부로 1분 1초가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모의 양수가 터지고 통증이 더 심해지자 구급대원들은 구급차 안에서 출산을 유도합니다. 잠시 후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나왔다. 오케이, 나왔다. 잘했어. 오케이. 아이고. 나왔다. 아이고. 긴박한 상황에서도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대응이 빛을 본 순간입니다. 시민들께서 길을 터주고 도움을 주셨지만 분만 진통 주기가 너무 짧아져서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분만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새해 첫날 구급차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산모는 현재 아이와 함께 건강한 상태로 병원에서 요양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화장품 공장에서 기계가 폭발해 옆에서 일하던 10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 4명은 얼굴과 다리 등에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공장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육중한 기계는 옆으로 쓰러져 있고 공장 안은 아수라장입니다. 구급대원들은 화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근로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인천시 남촌동의 한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장품 용기에 필름을 붙이는 기계의 스팀 수축기가 폭발하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0명을 덮쳤습니다. 4명은 얼굴과 다리 등에 2도의 중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 10명 가운데 8명은 외주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은 다 나가 있는 상태더라고요. 3층이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바닥이 이제 물이 좀 차 있는 상황이었고 파괴돼가지고 어떤 기계인지 공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소방관 30여 명과 구급차 등 차량 17대를 동원해 부상자들을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에게 기계가 폭발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검찰이 상습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죠. 심석희 선수가 제출한 자필 메모는 100페이지 이상으로 양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하는데 놓치거나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다시 이뤄질 전망입니다. 참고인들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각각 한 명인 사건인 만큼 어려운 수사는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정황 증거로 알려진 심 선수의 메모는 노트 형식의 훈련 일지로 알려졌습니다. 훈련 날짜와 장소, 개선점 등을 기록하면서 성폭력이 있었던 날에는 이를 연상시키는 내용을 적어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여러 건에 이르는 훈련 일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코치 측은 검찰에서 좀 더 자세히 반박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상습 상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조 전 코치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도서관 난방이 중단됐습니다.
원래 있던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바라는 건 무리다. 아니다. 노조의 파업권을 존중해줘야 한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서울대 행정관 앞에 학교시설 관리 노동자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정규직이다! 제대로 대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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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임금은 여전히 비정규직 수준에 머무는 등 기존 정규직과 차별을 받고 있다며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학교를 죽게 하는 게 아니고 단 도서관만 저희가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우리 대변을 안 해주면요. 기계실 난방시설이 멈추며 불똥이 튄 건 학생들입니다. 한파 속에 중앙도서관 등의 난방이 중단되면서 파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평소 25도를 유지하던 도서관 실내 온도가 17도까지 떨어진 상황.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워진 학생 일부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겹겹이 입지 않으면 되게 춥더라고요. 굳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도서관에 난방까지 꺼야 했나. 학생들에게 너무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지만 파업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낮게 만들어 보고자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소금을 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은 일단 도서관에 전열기를 비치하는 한편 노조와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추가 파업도 경고하고 나서 사태가 조기에 수습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라고 밝힌 한 대학원생이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를 비판하는 실명 대자보를 내걸었습니다. 대학 측이 해당 교수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 내에 걸린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쓰인 김모 씨의 실명 대자보입니다.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밝힌 대학원생 김 씨는 지도교수였던 이모 씨의 성추행 사실을 대자보를 통해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학회에 함께 갈 것을 강요한 이 교수가 그곳에서 자신의 다리를 만지고 수시로 어깨와 팔을 허락 없이 주무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남자친구를 사귀기 전 사전 허락을 받을 것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7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학교 인권센터가 이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대학에 권고했지만 김 씨는 솜방망이 징계라며 파면도 요구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정직, 해임, 파면이 중징계에 들어갑니다. 그건 뭐 서울대뿐만 아니라. 이 교수가 속한 단과대 학생회도 이 교수의 수업 배제와 추가적인 진상조사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학내 여론상 3개월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안이 최소 해임 이상의 파면이라고 보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이 교수는 제자들이 자신의 이메일에 불법적으로 접근해 증거를 수집했다며 대학원생 2명과 시간 강사 1명을 경찰에 고소한 상황. 학교 측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이 교수에 대한 처분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수백만 원을 들여 학원에 다녔는데 관할 부처에 등록이 안 된 가짜 자격증이었습니다. 관할 부처도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필라테스 학원 개업을 준비하던 A씨는 황당한 이유로 꿈을 접었습니다. 6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학원에서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 이 학원에서 발급해준 게 미등록 자격증이었습니다.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는 건데 이게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고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려면 미리 담당 기관과 부처 등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해당 학원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A씨처럼 피해를 호소하는 수강생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16명. 사기죄로 학원 관계자를 고소했지만 미리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에 증거 불충분 등으로 한 차례 불구속 처분됐는데 검찰은 다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자격기본법 위반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검토 중입니다. 이런 민간 자격증 피해는 꾸준히 늘어 지난 2017년 기준 연간 1000여 건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구제받는 경우는 전체의 1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의 경우 공신력을 인정할 수 없는데 법적 구제로는 완전한 피해 회복이 어려워 민주주의가 요구됩니다. 등록된 민간 자격증만 3만 개가 넘는 상황. 전문가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등록한 자격증 업체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와 변호사가 친척이라면 그 재판의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래서 2013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판사와 변호사가 2촌 이내라면 그 판사 대신 다른 판사가 재판을 맡아야 한다고요. 변호사 본인은 물론이고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로펌도 해당됩니다. 아버지가 판사고 아들이나 딸, 며느리, 사위가 변호사라면 그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의 사건을 판사인 아버지가 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3촌이나 4촌이 사건을 수임한 로펌에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판사가 사건을 맡지 않는 게 바람직한데, 그런데 김명수 현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 윤리 규정이 깨지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대법관이 2촌지간인 재수와 3촌지간인 조카 사위가 소속된 로펌의 사건을 맡았다는 겁니다. 이병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 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최종심이 열렸습니다.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던 만큼 당시 재판에는 김선수 대법관도 심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윤리 규정대로라면 김 대법관의 이촌인 재수 씨가 신일 철주금을 변호한 김현장 소속 변호사여서 재판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판결에 앞서 윤리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했는데 결론이 나오기 전 김 대법관을 재판에 참여시켰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법원 측은 공직자윤리위 규정은 권고 규정이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경우 대체 수단이 없는 만큼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김선수 대법관은 당시 재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며 김현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정희, 조이대, 김재영 대법관 역시 친인척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어 앞으로도 윤리 규정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 8호를 좀 엄격하게 해석하면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더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곧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원래 비싸서 안 간다. 직원이 아니고서야 가는 사람이 바보다.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의 정유사별 기름값 조사 결과를 두고 네티즌들이 한 말입니다. 비싸서 안 간다는 이곳은 바로 SK 주유소입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6개월 동안 15% 내리기로 했습니다. 주유소별로 시차가 있긴 했지만 소비자들이 느낄 정도로 그 가격이 내려가기는 했죠.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이 유류세 인하 직전인 지난해 11월 5일과 이달 5일의 휘발유 판매가를 비교해보니 서울 지역 주유소의 71%가 국제 휘발유 가격 하락분과 유류세 인하분을 합한 리터당 302.6원 이상 그 가격을 낮췄습니다. 전국적으로도 90% 이상의 주유소가 가격을 내렸는데 현대오일뱅크가 95%, S오일이 94%, GS칼텍스가 93% 동참을 했죠. 그런데 정유 4사 중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SK에너지만 쏙 빠졌습니다. 서울 지역 SK 주유소 중 41%, 그러니까 5곳 중 2곳은 유류세 인하분보다 기름값을 덜 내린 겁니다. 전국적으로도 정유 4사 중 유일하게 90%가 안 됩니다. 타사에 비해 직영전 비율이 적다 보니 각 주유소에서 정하는 가격을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데다가 임대료 비싸기로 유명한 강남에 유독 많다 보니 가격을 내리기 힘들었다는 게 이유입니다만 다른 기업들이라고
사정이 크게 달랐을까요? 더구나 기름값의 60%를 차지하는 유류세를 15%나 낮췄는데도 가격을 내리지 않는 건 그만큼 마진을 더 늘렸다는 걸로밖에 볼 수 없으니 당장 세금 횡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2017년 8월 15일 0시 수도권에 있는 SK 주유소는 기름값을 리터당 40원 안팎으로 급격히 그것도 기습적으로 올렸습니다. 이전 달에 유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올렸다고 했는데 인상 전에도 정유 4사 중 기름을 가장 비싸게 팔고 있었죠. 이러니 SK 주유소에 가면 바보라고들 했나 봅니다. 소비자 없인 기업이 존재할 수 없죠.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SK 주유소를 외면하고 있으니 이를 어쩌죠? 뉴스초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는 등 갑자기 동장군이 몰려왔습니다. 올해 첫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죠. 주말엔 더 추울 거라고 합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강추위에 얼어붙은 연못 위로 비둘기가 뒤뚱뒤뚱 걸어다닙니다. 살을 내는 바람에 관광객은 뜨거운 어묵 국물로 추위를 달래봅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2도까지 떨어져 올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칼바람이 불어 체감 기온은 더 낮았습니다.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오후 2시쯤에도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렀고 체감 온도도 영하 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주말에는 더 춥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실제 온도보다 5에서 7도가량 낮아 더 춥게 느껴지겠고 이번 추위는 올겨울 마지막 한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청와대가 올 상반기에 한두 곳에서 광주형 일자리와 비슷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도시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천신 만고 끝에 합의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대구광역시와 전북 군산시, 경북 구미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이 중 한두 곳은 상반기에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가 제도화될 수 있게 정부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업부에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월 달쯤에는 그 정책을 또 발표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정 수석은 자동차가 아닌 첨단 미래형 산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크다며 관련 대기업이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장 21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전략 산업 육성, 도로, 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24조 1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산업 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예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요점은 지자체가 도움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청와대가 광주형 일자리 후보 지역이라며 콕 집은 지자체들은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이미 지역 실정에 맞는 경북형 일자리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공장 유치나 대기업의 참여가 전제입니다. SK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형태의 안을 BH나 산업부에도 우리가 지금 구상하는 안을 한번 제안 설명은 드렸고요. 광주형 모델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전북 군산시도 사정은 마찬가지. 청와대 말처럼 상반기 도입은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광주에서는 현대라는 참여 기업이 명확히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하고 우리 군산 상황은 또 다르잖아요. 참여 기업 발굴 이후에 더 구체화가 되겠죠. 대구시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GM대우의 지역 내 협력업체들을 돕고자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했을 뿐
광주형 일자리 도입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협의된 것도 없고 저도 좀 황당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청와대로 물어볼 수도 없고. 청와대가 올 상반기 중 광주형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지자체는 제대로 된 준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살기 힘들어 아우성인데 나 홀로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 곳간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세금을 걷어 쓰고 남은 돈이 13조 2천억이나 되거든요. 11년 만에 가장 많이 남은 겁니다. 심지어 4년 동안 매년 흑자 규모는 늘고 있죠. 뭘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었나 봤더니 반도체 수출로 법인세가 크게 늘었고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거쳤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도 수요가 꾸준해 끄떡없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소형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콧대 높던 서울의 소형 아파트 가격이 한 달 새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3년여 만에 불패 신화를 마감한 겁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전용 면적 36제곱미터가 2억 3,700만 원의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9월 2억 8천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4개월 만에 4천만 원 넘게 떨어진 셈입니다. 좀처럼 몸값이 내려가지 않던 서울의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마저 주택시장에 불어닥친 냉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소형 아파트 가격을 순서대로 세웠을 때의 중간 가격, 즉 중위 가격은 한 달 만에 8,747만 원, 무려 21%나 내렸습니다. 3년 1개월 만에 첫 하락세입니다. 하락폭은 강북보다 강남이 더 컸습니다. 강북의 소형 아파트는 평균 143만 원, 0.5% 떨어지는 데 그쳤지만 강남은 평균 1억 4천여만 원, 27%나 주저앉았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용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선 9.13 대책으로 인해서 대출이 사실상 막혔고 또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소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형에 이어 소형 아파트까지 서울 부동산 시장이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이어 남양유업에도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남양유업은 배당금이 짜기로 유명하거든요. 이번에도 이른바 갑질 기업이 대상인 건데 경직에는 우려가 큽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의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 제한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진칼에 대해 첫 주주권 행사를 선언한 뒤 엿새 만입니다. 국민연금은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 정책과 관련한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정관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남양유업에 배당을 높이라고 수차례 제안해 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2015년 3.2%, 2016년 2.3%를 배당한 데 이어 2017년 17%를 배당했지만 상장사 평균인 33.81%엔 크게 못 미칩니다. 문제는 홍원식 회장 일가의 지분이 53.85%인 반면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5.71%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주주 제한이 말대로 제한에 그칠 수도 있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유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아마 하시게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서 결심을 결국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의 연이은 주주권 행사 결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는 큽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도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국민연금은 배당을 높이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현대그린푸드도 다음 주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버려지는 물건에 디자인을 더해 더 높은 가치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이 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화장품으로 작품을 만들고 공병으로 건축자재를 만드는 현장에 윤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작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달리의 초상화. 그림에 쓰이는 재료는 모두 폐화장품입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화장품들이 안 쓰이는 것들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려진 화장품들로 저만의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이색적인 작품은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탔고 많은 사람들이 작품 활동을 위해 폐화장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를 꾸민 벽면과 화병들. 자세히 보니 알록달록 입자들이 박혀 있습니다. 버려진 플라스틱 공병을 부숴 만든 자재입니다. 현재까지 1,400만 개의 공병이 이렇게 재활용됐는데 매년 2,000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눈길도 끌고 있습니다. 미화도 많이 되고 친환경적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我觉得这种概念很棒，希望每一个店家都可以多多推广，很环保。对。 지난해 친환경 바람과 함께 가방과 신발 등 의류와 결합됐던 업사이클링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업사이클링이라는 주제와 크리에이티브라는 관점에서 유통에서 한번 소비자들한테 다양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커지며 업사이클링의 진화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음악으로만 만나던 뮤지션들을 이제는 책뿐만 아니라 영화와 전시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팬들에겐 또 다른 감동을 준다고 하네요. 조희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시장에 익숙한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팬들은 스타의 전시품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이제는 해체된 그룹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편지로 적어보기도 합니다. 그룹 워너원의 512일 동안의 활동을 기록한 전시회는 이들을 추억하는 팬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의상들이나 이런 침대도 있었고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색다른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최근 뮤지션들을 소재로 한 영화와 전시회가 팬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기록한 영화는 이미 3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고 방탄소년단을 주인공으로 한 책은 물론 웹툰까지 제작돼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주인공 프레디 머큐리는 헌정 밴드의 내한 공연은 물론 평전까지 출간됐고 데뷔 30주년을 맞은 밴드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그간의 세월을 담은 사진을 전시해 팬들을 찾습니다. 음악으로만 만나던 뮤지션. 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팬들과 소통하면서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민간기구인 천주평화연합이 오늘 월드서밋 2019 개회식을 개최해 딕 체니 미국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 전현직 정상 40명 등 1,200명이 참가했습니다. 월드서밋 2019는 우리 시대의 주요 도전과제, 공생, 공영, 공의와 보편적 가치를 주제로 오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성폭행 혐의를 벗은 키움 히어로즈 조상우 박동원 선수가 올 시즌 개막부터 뛸 수 있게 됐습니다. KBO가 활동정지 조치를 풀고 비교적 가벼운 사회봉사 징계만 내렸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여성 팬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던 조상우와 박동원. 오랜 조사 끝에 지난달 28일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면서 성폭행범 5명을 벗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선수에 대해 무기한 활동 정지 조치를 냈던 한국야구위원회도 자체 상벌위원회를 열어 해당 징계를 재심의했습니다. 3시간이 넘는 경론 끝에 내린 결론은 활동 정지 해제와 함께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 무혐의로 법적 판단이 난 마당에 이미 9개월의 활동 정지로 충분한 처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상당 부분 경기 출장하지 못했고 또 FA 등록일 수나 연봉이라든가 실질적인 불이익을 충분히 받았다고 판단했지만 그래도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되니까
최소한한테 사회봉사활동 정도를 해서 반성을 하는 게 좋겠다. 히어로즈 구단 내부에서도 KBO 이상의 자체 징계는 어렵다는 판단. 선수로서 족쇄가 완전히 풀린 조상우와 박동원은 다음 달 23일 개막전부터 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 도중 숙소로 여성 팬을 불러들여 음주와 성관계를 했던 두 선수를 곧바로 응원할 수는 없다는 팬들의 따가운 시선도 극복해야 합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요즘 프로농구에서 가장 핫한 팀 바로 창원 LG입니다. 4시즌 만에 봄농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창원 LG의 사령탑 매직 히포 현주엽 감독을 김태일 기자가 만났습니다. 최근 10경기 8승 2패, 22승 19패로 KT와 공동 3위. 최근 무서운 기세를 뽐내는 창원 LG의 중심에는 이제 막 초보 딱지를 뗀 현주엽 감독이 있습니다. 주문하는 걸 잘 따라주다 보니까 선수들이 자신감 생기면서 각자 자기 역할들을 좀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현역 시절 최고 스타였지만 감독으로 데뷔한 지난 시즌엔 모든 게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성적도 10개 구단 중 9위로 초라했습니다.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많이 배우다 보니까 올 시즌에 운영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훈련 때는 인상도 쓰고 거친 말도 내뱉지만 경기 중에는 오히려 박수치며 다독이는 모습을 더 많이 보이려 노력합니다. 경기 중에는 자신감 떨어지는 게 제일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선수들을 조금 힘낼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멀기만 했던 봄농구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현주엽 감독. 시즌 종료 때까지 매직 히포 바람이 농구 코트를 달굴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한파가 다소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종일 영하권 추위를 보였는데요.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내륙에도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도 내내 칼바람이 불며 한파가 계속되겠습니다. 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로 오늘 아침보다는 2도가량 높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추위는 영하 13도 선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영하권에 맷돌겠습니다. 휴일 아침에도 서울은 영하 8도 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 구름 많다가 제주에서는 오전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경북 내륙을 따라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를 가리키겠고 한낮 기온은 4도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평년 기온을 밑돌며 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한국에서 공무원 시험 합격은 하버드대 입학보다 어려운 일이다. 미국 LA타임스가 한국의 공무원 시험 열풍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명문 하버드 대학의 신입생 합격률이 4.59%인데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 합격률은 훨씬 더 낮은 2.4%라는 거죠. K-팝 스타나 제2의 스티브 잡스를 꿈꾸기보다는 안정적인 정부 일자리를 찾는 우리 젊은이들이 안타까웠던 걸까요?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쓰는 우리 정부의 대책도 근본 대책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